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윤순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봄과 가을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고 하죠. 비가 연이어 오는 장마철도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봄철 날씨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변덕스럽죠. 확실히 과거와는 다른 환경입니다. 근데 맞아요. 올해도 갑자기 더웠다가 추웠다가 그냥 무척 힘들었습니다. 네. 도대체 날씨가 갑자기 왜 그런 겁니까? 날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하도 많아서 정확히 원인을 짚기는 어려워요. 다만 전반적인 경향으로 봤을 때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날씨 패턴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죠.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세계 여러 곳에서 이상기후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동의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석연료만큼 효율이 좋으면서도 안전하고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에너지 전환이죠. 에너지 전환은 과거부터 문명과 함께 발전해온 에너지원을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춰 변화시키면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둔 지금 재생 가능 에너지와 IT 기술의 발전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둘 다 잡기 위해서 기술력을 확보해서 기술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점차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술적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 기후변화는 왜 생기는 겁니까? 기후변화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황, 산불화질소 등 이런 여러 기체들이 있는데 이런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합니다. 이런 온실기체들이 대기 중에서 열을 붙잡아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죠. 온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 적당한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올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늘어나면서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 표면 온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초래되었어요. 그 결과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기후체계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척 많아요. 예를 들어서 메탄은 초식동물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성되고 지각 변동으로 땅속에 있던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유출돼 온실효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인 일로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변화해온 지구 환경 변화 과정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긴 한데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진다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연소가 급격히 늘어난 데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채굴 해서 태우게 되면은 땅 속에 갇혀있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대량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온실효과가 점점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바로 학계의 의견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 자꾸 오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지금은 실은 빙하기이고 고대 로마나 중세 시대 때는 지금보다 더 따뜻해서 농업 생산력이 좋았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변화의 속도겠죠. 지금 현재의 변화의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이래 19세기까지의 기온 변화보다 19세기부터 지금까지의 변화폭이 더 큽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기후는 예측이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이죠. 자료를 보시면 지구의 평균 온도와 해수면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1880년에서 2010년까지 약 133년 동안 평균 기온이 0.85도씩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901년부터 2010년까지 약 112년 동안 해수면 높이는 평균 19cm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다고 하니 남의 일이 아니군요. 이런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해결 방법은 없나요? 다행히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노력이 바로 IPCC입니다. IPCC가 뭔가요? IPCC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1988년에 세계 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영어 원래 이름을 풀어서서 말씀드리자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경제학자 등 195개국의 3,000여 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역할은 뭐냐면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사실에 대해서 평가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IPCC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5년에서 7년마다 전 세계 기후변화 관련 분석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인데요. 1992년에 체결된 UN 기후변화 협약, UNFCCC라고 하죠. UN 기후변화 협약과 1997년에 채택된 교토 의정서처럼 기후변화나 탄소 배출 규제 분야에서 한 획을 그었던 외교 협상 때마다 IPCC의 연구 보고서가 주요 자료로 쓰였습니다. 네, 뭐 기후변화 협약은 언론에서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유엔 기후변화 협약은 유엔 회원국이 1992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합의한 협약입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의 인위적인 방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참여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전략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통계 자료와 정책 이행에 대한 보고서로 만들어서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협약 UNFCCC죠. 이걸 근거로 정기적으로 당사국 총회, 영어로 우리가 Conference of Parties라 그래서 COP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당사국 총회를 열어서 각국의 노력을 점검하고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공동의 방침을 논의하게 됩니다. COP은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렸었고요. 이후 매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한 번씩 열리는 당사국 총회인데요. 여기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이끄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렸던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파리 협상 전까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국제협약이었던 교토 의정서가 채택이 되게 됩니다. 네, 뭐 교토 의정서 단어는 어디선가 들어보긴 했는데 중요한 협약이라 하셨지만 좀 자세하게 들은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교토 의정서는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련된 의정서입니다. 기후변화 협약은 구속력이 크지 않습니다. 국가들이 합의를 해서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선진국이 우선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감축 목표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에 비해서 교토 의정서에서는 기후변화 규제와 방지를 위해서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을 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을 더 먼저 경험하고 그래서 더 오랜 산업화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것이죠. 교토 의정서에 따르면은 애초에는 35개국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40개국이 되는데요. 이 부속서 1국가로 불리는 선진국들이 교토 메커니즘을 도입을 해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5년 동안 그 나라 안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서 평균 5.2% 감축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 목표이지 국가마다 감축 목표는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였고 EU는 버블이라 그래서 공동으로 8%, 일본은 6%, 러시아 그대로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국가마다 달랐는데요. 기후변화의 해결을 위한 큰 틀에서 보면은 교토의정서는 탄소 거래의 뜻과 개발도상국에 투자해서 창출된 감축량을 획득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연합을 통해 공동 목표를 이룬다니, 야, 이거 참 멋진 협약이네요. 그런데 국가 교류를 통해 목표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진행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아무래도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죠. 선진국들이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했는데요. 그 감축 목표량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또 선진국들에 대해서는 감축 목표량이 있었지만 그 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감축 의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6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교토 의정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클린턴 정부에서 그 당시에 엘고 부통령이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겠다고 서명을 했지만 이어서 들어선 부시 정부에서 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 역사적 배출 책임이 가장 큰 미국 같은 경우에 교토의정서의 그 감축 의무 시스템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은 이 교토의정서 체제가 좀 더 연장된 제2차 의무 이행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에서 빠지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토의정서 체제가 상당히 미약한 협약이라는 그런 쓴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국가 간의 협력이라든지 또 합의라는 것은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했던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그런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뭘 약속했냐면 2009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당사국 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에서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국제 협약을 새롭게 만들어내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 약속은 2007년에 있었던 그런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 결의를 했던 건데 그 코펜하겐 그 당사국 총회가 사실은 제대로 된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사국 총회에서 기대했던 건 뭐냐면 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도국들도 참여해서 명실공히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자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렸고 그 총회에서 다행히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전과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자신의 책임과 형편에 맞게 자발적으로 배출 감축 목표를 정해서 꾸준히 줄여가기로 합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2도시 감축 목표를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기에 비해서 2도씨는 오르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더 노력해서 1.5도씨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선언을 하고 이걸 지키기로 한 거죠. 참.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부터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왔고 현재는 또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결해서 이런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을 통해서 저탄소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친환경 에너지 확대 노력은 최근 우리 국민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환경 문제인 미세먼지 해결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석탄 화력 발전 시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특히 대도시에서는 경유차의 연소로부터 주로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특히 화석연료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이는 것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임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석연료를 안 쓸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는 석유로 굴러간다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닌데 말이죠. 분명히 화석연료는 기후변화의 주범 중 하나지만 화석연료를 줄이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기후변화가 아니더라도 하지만 에너지원의 고갈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만 합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화석연료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을 윤택하게 만들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기후변화의 주범인 만큼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또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석연료는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석연료 사용은 당장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꼭 자원 고갈이 아니더라도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각국이 에너지 전환에 나서면서 석유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서 산업 구조가 크게 개편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영국 케임브리지와 경제연구소 또 네덜란드의 라드바우드 대학이라든지 마카오 대학 그런 곳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실시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들에 따르면은 석유 자원 수요가 급감해서 2030년 이전에 석유 종말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태울 수 없는 탄소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요. 지구 온도 상승을 2도씨 이하로 제한하게 되면은 석탄은 현재 매장량의 82%, 석유는 33%, 가스는 절반 정도인 49%를 채굴하지 말고 지하에 그대로 묻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석연료를 태우면 반드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 상승을 줄이려면 화석연료 사용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 파리 협정에서 약속한 것처럼 1.5도까지 상승폭을 줄이자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래서 목표가 보다 강화된다면 태울 수 없는 탄소는 더욱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석연료가 우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화석연료를 떠나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2도씨 이하로 막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구온도가 2도씨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삶이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학자들에 따르면 2도씨 이상 높아지게 되면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나 강도가 너무나 심각해져서 어떤 방식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도 어려워질 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2도씨 이상 상승하게 되면 북극의 빙하가 더욱 빠르게 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알베도 효과라 그래서 이 북극이 빙하로 덮여 있을 때는 빛을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보다 많이 반사하지만 빙하가 녹아서 땅이 드러나게 되면 이 알베도 효과 때문에 더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시베리아 영구 동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구 동토가 빠르게 녹아서 그 안에 묻혀있던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엄청난 양의 메탄이 방출된다고 해요. 근데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 잠재력이 21배나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탄이 방출이 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온실 효과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서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기후변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죠. 결국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되는 것이군요.
싸고 비싸고는 결국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의 문제인데요. 경제적 효율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원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 환경이나 사회 갈등에 드는 비용이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재생 가능 에너지가 비싸고 화석연료가 싼 이유는 화석연료 비용에 환경오염이나 파괴에 따른 환경비용이나 부지 선정 갈등에 따른 사회비용과 같은 그런 비용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서 연구개발비나 보조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비용을 반영해서 경제적 효율성이 새롭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민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제도 또한 필수적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을 바꾸면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로 경쟁력이 있을까요? 앞서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지금 재생에너지 기술력도 그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신규로 건설되는 발전소의 70%가량이 재생에너지로 채워지고 있을 정도로 재생에너지는 현재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대기오염과 사고위험 등 외부 비용을 반영해서 계산을 새로 해보면 2022년에는 석탄의 단가가 재생에너지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됐던 진원원전 또는 뜨는 에너지 자료를 보면 원전의 발전 단가는 증가하는 데 비해서 해상풍력과 육상풍력, 태양광 발전 단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 단가는 75%, 풍력 발전 단가는 30% 하락했습니다. 와, 석탄의 단가가 재생에너지보다 높아진다니 이거 상상이 가지 않네요.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술 발전도 있겠지만 재생에너지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가 커지면서 시스템이 표준화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단가가 낮아졌죠. 이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와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인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가왔다고 평가됩니다. 아직은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가 저렴하지만 향후 재생에너지 단가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리드 페리티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시장 논리에 따라서 운영해도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뜻이니까요. 더 이상 정책적인 지원이나 캠페인이 없어도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책은 수요 관리와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는 데 집중하면 되죠.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했어요. 우리나라도 2020년경에는 가정용은 물론 상업용 태양광도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기술 개발과 대량 생산을 통해서 태양광 에너지 단가는 매년 20% 이상 하락하면서 재생 에너지의 큰 문제였던 가격 문제 해결이 입증되었다는 거죠. 원래는 물론 앞으로도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텐데요.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면서 점차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뤄내는 것은 환경적 측면에서 정당성과 경제성 확보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심지어는 글로벌 석유 기업들 또한 재생에너지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있죠. 석유 회사들이 발빠르게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세계의 흐름을 잘 읽었다고 볼 수 있죠. 현재 경제성의 안주에서 고갈되어 가고 있는 화석연료만을 믿고 있다가는 분명 기술과 산업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점차
화석연료 비중이 작아지는 이 시점에서 기업의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변화 시대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줄여나가는 것은 시대적인 대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해 나가는 자세가 바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볼 때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장기 목표를 정하고 정책과 합의에 의해서 에너지 원과 더불어서 사회 체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만드는 일에 수많은 논의와 시행착오와 또 토론이 필요하겠죠.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데이터와 합의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믹스 조정, 재생에너지 확대, 효율 개선 이런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힘써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 방식의 변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는 한편에서는 시장 구조의 총체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 측이 쌍방향으로 교환이 가능해지면서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서 분산형 시스템으로 에너지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에너지 산업의 효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네트워크,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 에너지 사용을 자동적으로 최적화해서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에너지 서비스 관련 수익 모델까지 개발되면서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과 수요가 이게 교환될 수 있다니 참 신기하네요. 4차 산업혁명이 에너지 전환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겁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뀔 에너지 시장의 풍경은 다양합니다. 먼저 발전소나 전력망의 운영에 있어서 전력의 생산과 배분 또 공급 관점의 정보를 인식하고 분석함으로써 전 시스템 과정에 최적화된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죠. 독일이 가상 물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능적인 제품 생산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인 운영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생산 과정에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 기술들을 적용해서 스마트한 제조 공정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설비에 대한 최적화가 가능하게 되고요.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과 유통의 변화가 일어나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에너지 저장 기술은 분산형 시스템과 결합되면서 마이크로그리드, 가상 발전소 등의 운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마이크로그리드나 가상 발전소와 에너지 관련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면 제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이 전력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전력망에서 저수지 역할을 해서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한층 높여줄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는 수요 관리 부문에서 ICT 기반을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전부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소비자에게 맞는 맞춤형 요금제 서비스를 개발해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할 수가 있게 되죠. 이처럼 분산형 시스템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결합은 스마트화를 촉진시키는데요.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까지 더해져서 송전 시 전기와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데이터를 보내면 어떤 공급과 수요가 일어났는지 또 누가 전기를 얼마나 팔았는지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증빙할 수 있게 되어서 송전 사업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개인 간 전력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투명하게 거래가 운영될 수 있겠네요.
네, 아마 그렇게 되겠죠. 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공급자와 수요자가 참가하고 거래 내역이 담긴 데이터가 공개되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장 진입의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프로슈머들의 시장 참여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무엇보다 소득 계층에 따른 에너지 불평등 해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산형 시스템과 ICT 기술의 확산과 만남은 관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로 인한 전력 산업 변화를 정리해 보자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해서 양방향의 전력 공급을 가능하도록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 거래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분산형 시스템과 ICT 기술, 그 예로 IoT라든지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최첨단 기술과 결합해서 이를 활용해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 클라우드로 발전될 예정입니다. 전력망 전체가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인공지능의 지원으로 실시간 관리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람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줄어들게 될 테죠. 이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요 자원 거래 시장 등 분산된 전력을 모아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가상 발전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가상 발전소는 뭡니까? 말 그대로 가상의 발전소입니다. 실제 발전기는 없지만 전력을 내보내는 곳이죠. 즉 여러 커뮤니티에서 생산된 전력을 기존 중앙 집중형 발전소와 동일하게 운영 가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교수님 가상 발전소가 왜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IT 혁신을 통해서 전력 배분의 가치를 높여서 소프트웨어,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해서 원격으로 분산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또 두 번째는 최첨단 기술을 통합해서 최적화함으로써 수동적인 소비자를 에너지 시민으로 변화시켜서 적극적인 에너지 프로슈머로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대규모 업데이트가 없더라도 기존의 시스템을 통해 공급을 늘릴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비용으로도 친환경적인 시스템 균형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가상 발전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또한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전력의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로 가상 발전소가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6개의 기업이 시범 사업으로 전력 거래소와 MOU, 양해각서죠. MOU를 체결해서 참여했죠. 근데 2년 동안 전기사업법의 통과가 어렵게 되면서 기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29일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이 생겨나면서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을 판매하거나 중개인으로서 수수료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발달은 에너지 운영 시스템 개발을 가능하게 했고요.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해냄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산업 전체 시스템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기업의 변화는 알겠는데, 그러면 전기를 쓰는 기업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기술 발전과 함께 에너지 분야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친환경 발전 시스템으로 재편하는 추세죠. 그 일환으로 2025년이나 2030년 등 향후 일정 연도까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만 쓰겠다고 선언해서 RE100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또 참여 기업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RE100이란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는 재생에너지 캠페인을 말합니다. RE100은 2014년 뉴욕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독특한 점은 에너지 소비자인 기업들이
가입 대상이란 것이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의 사용과 보급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한 특징입니다. 이는 에너지 설비 보급이 기술 향상에 따라 공급자만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소비자의 시장 참여와 영향력 확대를 넓혀서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리백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기업들은 기업의 현실에 맞는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제시하고 태양, 지열,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생산되는 전력의 사용 실적을 주최 기관에서 제공한 기술 기준에 맞춰서 매년 실적 리포트를 제출하게 됩니다. 왜 기업들은 갑자기 알리100을 선언했나요? 이런 글로벌 기업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친환경.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발생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명분이 좋고 비용도 그리 들지 않으면서 무엇보다도 기업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우호적인 정책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국가들의 과감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과 다양한 지원 정책 시행, 그리고 시장 내 투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대폭적으로 줄어듦으로써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거래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국의 정부들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비자, 투자자 입장에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유지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의 경쟁력 향상에 따른 변화인데요. 설비 효율이 향상되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재생에너지의 원가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이유와 함께 화석연료, 원자력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들의 환경 부담이나 규제 강화 이런 것에 의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상대적인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선언하는 기업 소비자들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 패턴 변화와 소비자의 시장 참여로 인한 역할의 확대인데요. 재생에너지를 선택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전력 공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급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등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증대하면서 그 역할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의 하나로서 아리백 기업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기업들이 알리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2011년에 페이스북, 또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시작으로 해서 전력 소모량이 가장 높은 데이터 센터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애플 같은 경우에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이후에 현재 모든 데이터 센터를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 중국 등 아직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이 100% 미치지 못했던 곳들도 2018년에 100%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품이나 생산 과정에서 유해 물질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는 이미 2012년에 달성했다고 해요. 이후 구글도 자사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기로 선언을 했고요. 2017년에는 100%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달성했습니다. 5년에 걸친 이 과정에서 구글은 세계 20개 이상의 재생 가능 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와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재생 가능 에너지를 구매하고 소비하면서 지역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SNS의 대표 선두주자인 페이스북도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에 동참했는데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석탄과 친구 끊기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뤄낸 최초의 IT 기업이 된 거죠. 와,
정말 그 누구나 다 아는 기업들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군요. 우리나라에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 싶어도 아직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들은 물론 에너지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선택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가 국내 기업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삼성전자에 요구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전 세계 사업장에 3.1기가와트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선언을 했는데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2020년까지 해외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했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6년 대비 40% 감축시키는 2020 ECC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 그룹, 롯데, LG 등 다양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소비자가 생산된 전력을 직접 선택해서 구매 사용할 수 있다면 재생에너지 보급이나 사용이 확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또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발판으로 새로운 산업 먹거리를 생성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태양광, 풍력을 제2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들과 같이 에너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에너지 소비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작더라도 꾸준히 에너지 절약을 하는 습관을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자 정부와 기업 모두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데요. 가장 빨리 기후변화의 위험을 벗어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당장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일이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줄이는 일입니다. 전력 소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 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전력 소비를 줄여나가는 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소비자로서 전기나 도시가스, 자동차 연료 형태로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기도 하지만 모든 물건이나 먹거리를 만들고 수송할 때, 또 소비하고 남은 쓰레기를 처리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와 밀접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른 환경 문제와 달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 산업시설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전체가 발생원이라는 점이 닮았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포함해서 소비 규모를 줄이면서 스스로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을 늘려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효율 높은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또 우리 생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낭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는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나 스스로, 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범지구적인 문제이며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소비자로서 스스로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선택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줄이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노력에 동참하는 것, 그러면서 기업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로 바꾸는 세상. 지금 우리의 선택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